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그 유튜버와 관련된 것들, 뭐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요즘 뭐 유튜브가 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팀장님, 싱글벙글. 또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노란 딱지 차영석 기자입니다. 저번에 그 헬마우스 그 소개한 동영상 있잖아요. 네. 그 노란 딱지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이게 뭐 광고 적합성 이런 걸 따져서 그랬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그 뭐죠? 그 재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일종의 재심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단추를 누르면은 그쪽에서 보고서 이제 그걸 판단해가지고 노란 딱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란 딱지가 붙으면 그냥 여기서 수익 창출, 그러니까 광고를 붙일 것인가 안 붙일 것인가 그것만 이제 누를 수 있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헬마우스 소개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로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 붙잖아요. 네. 그런 걸 정치 탄압이다. 문재인 정부하고 구글 코리아가 담합해가지고 네. 우리를 방해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예.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죠? 이걸 봐도 헬마우스 자기 거기 유튜브 채널도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다 하지 않았어요? 많이 그때? 붙어요. 많이 그죠? 붙어요. 그 정도. 어쨌든 거의 다 아마 붙는데요. 오늘 것도 제가 보기에 노란 딱지 붙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노란 딱지를 각오하면서 시작하는 방송.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우파 유튜버에 대해서 그 긴 기사를 썼던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죠. 이종탁 기자 네. 진짜 우파 유튜브 전문가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엄청 보시고 그때도. 귀 쫑긋 잘 들어보려고. 네, 그래요. 어떤 취지를 쓰신 거예요? 아니, 원래는 제가 잘 때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좀 불면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너무 진지한 걸 들으면 잠이 더 안 와요.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웃을 수 그걸 있는 고르다가 좀 웃기거든요. 도인이시네. 예,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가끔 정말 자다가 크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근데 아무튼 오늘 요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우파 참 유튜버들은 독특하지 않나? 그거 어떻게 웃음이 그러니까. 나오는지. 제가 볼 때 제가 약간 좀 정상 범주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으시죠? 길게 플레주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악적인 그렇죠. 쾌감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말씀드리면은 우파 유튜버들은 일반적으로 본인들 애국자고 그렇죠. 시의 자유주의자다, 맞아요. 시장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 아니다. 애국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시장주의자도 아니다. 그래요. 이런 요지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강력한 신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말하자면 이제 신념이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여러 가지 뭐 애국주의든 자유주의든 시장주의든 이런 신념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극우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예. 흔히 극우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극우라는 말을 써봤었고요. 네. 그냥 극우 유튜버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볼수록 극우가 아니에요. 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2018년 초에 이 양반 굉장히 파워 유튜브인데, 이 베니제라고의 알아요. 네. 베니제 씨라고 계십니다. 네. 네. 이분 방송을 듣다가 솔직히 그날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어. 1세대잖아요. 1세대 그분이. 네. 그렇죠.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 양반이 2018년 초에 몇 번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우리공화당이라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대한애국당이었고요.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대한애국당이었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 조은진 대표님, 네. 이분도 흔히 극우로 불립니다.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라를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친중파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은, 이 변희재 씨가 원래 조원진 대표가 그 2017년 대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양반의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대한애국당. 네. 주로 이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접하는 것은 광화문에서 많이 뵙죠. 그렇죠. 그 모인 태극기 부대. 근데 대한애국당을 사실상 조 대표와 같이 만들어서 그 당에서 이 정책위 의장을 하시고 네, 네. 아무튼 그런 중책을 맡으셨어요.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제 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 변고문이 네. 그 대한애국당에서 제명당한 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 뭐 친중파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조 대표를 친중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에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요. 비공개 회의를.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중국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조 대표가 이랬다는 겁니다. 북폭은 원래 15분 만에 끝나는 건데 미국이 북폭을 하면은 네. 당시에 거의 태극기 부대의 경우에 네. 빨리 북한을 폭격을 해야 된다. 이분들은 사실 전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그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조 대표가 한 이야기가 북폭이라는 거는 원래 15분 만에 끝나는데 지금 보니 30분은 걸릴 것 같더라. 아니 지금 이런 얘기만 들어도 지금 스위스 네, 혈압이 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변희재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나와서. 예. 예. 근데 30분 동안 걸리면은 북한에 200만 명, 나머지는 100만 명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네. 이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 방송에서 이건 조원진 대표가 친중파기 때문에 북폭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서 북폭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죠.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원진은 친중파다라고 전제한 바탕에서 당시에 애국당 최고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 씨가 나오고 나서 남아있는 양반들이죠. 이 양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다가 대한민국 반역자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다. 빨리 탈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국정원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국 간첩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래서 잠이 잘 온다는군요. 웃음이 나와서. 예, 네. 재밌어. 네. 솔직히 말해 재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변고문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빨갱이 말을 듣습니다. 다른 우파. 다른 우파 그쵸. 유튜버들로부터. 예. 심지어는 이제 이 변희재 씨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다른 우파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우파 유튜버가 최근에 이제 이른바 변희재 씨 라인에서 사실상 제명됐죠. 네. 근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인데, 변희재는 좌익이다. 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 양반 또 나름대로 또 뭐 근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 양반 입장에 그럴 수도 있는. 그런데 이분도 또 다른 유튜버한테는 친중파는 말을 듣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을 친중파로 몰아붙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튜버도 또 딴 데서는 빨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좌파.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기준, 뭐 잣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그냥 뭐 빨갱이니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동안 무슨- 이게 이제 주로 네. 그 이른바 보수 우파들이 그 민주 혹은 진보 세력을 네. 상대로 사실 많이 써온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딱지. 많이 네. 써온 수법이 딱지 붙이기. 색깔로, 네. 근데 이걸 이제 최근에는 서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토머스 홉스라는 분이 홉스. 있었습니다. 네. 홉스. 말하자면 자유주의 이론의 토대를 쓴 그렇죠. 분으로 네. 평가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 어떤 인간의 제한적인 상태를 이끌어서 그 만인은 만인에게 야수다.
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은 사실은 홉스의 이야기를 이해는 못하는 것 같고 단지 실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파 유튜버 사이에서 우파 유튜버들은 서로 야수예요. 좌익이고. 근데 그분들은 스스로를 어쨌든 자유주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간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지표가 된 홉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야수처럼 살아가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되게 정신 사나울 것 같은데 저는 일본을 못 넘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서로 간에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거기서 또 게다가 친중파 이런 게 일종의 좌파란 뜻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사용하나 보죠? 말하자면 한국을 중시사회주의로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유주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예요. 네. 개인의 자유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주의에 따르면은 개인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핵심이고요. 국가나 법률 같은 거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자유주의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기구가 있는데 그 일종의 필요악이죠 국가는. 그런데 이런 필요악인 어떤 괴물, 레비아탄으로부터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예컨대 도시개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개인의 자유나 그 생명을 박탈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치주의잖아요. 예, 그게 법치주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줬더라도 그 행위가 어떤 미리 정해진 법률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게 옛날 보수우파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의 압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자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경제 부문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시장주의죠. 근데 또 하나의 경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들의 문화, 일상적인 일상 문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또 이 어떤 가족, 예컨대 어떤 개인의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자유주의는 사실은 이 관습으로부터의 탈출도 되게 자유주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법률 이외에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관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습관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해방시킨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 여파에서 나온 어떤 이 마이너리티,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합법화 혹은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통제하에 두지 않는 것. 근데 동성애 혼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 이제 이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라는 게 사실 자유주의죠. 그렇죠. 예, 자유주의인데 지금 우파 유튜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예컨대 이분들이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이제 하는 말들 보면은
거기서 어떤 개인들의 죽음, 어떤 국가의 포각,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어떤 희생됐던 개인들을 조롱하고 매도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공격. 네네. 이분, 뭐, 심지어는 요즘은 얼마 전에 어떤 그 우파 유튜버 방송을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 호모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유. 또 어떤 여성에 대한 태도. 이 심지어 우파 유튜버는 어떤 이 남자 유튜버들이 같은 진영된 우파 유튜버, 여성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별이든 아니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이 혐오를 부추기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하나 봤다고 생각을 해요. 팩맨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얼마 전에 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렇죠. 모 가수와 관련한 뭐 어떤 가수의 그 사생활을 뭐 예, 이렇게 그 룸살롱에서 네. 성폭행을 했다. 네네. 라는 이야기를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우파 유튜버 세계에도 분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 파가 있고 네. 아닌 파가 있어요. 반대파가 있어요. 네. 반대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유튜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유튜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수의 이 성폭행 의혹 자체는 네.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사실로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수를 옹호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유흥업소는 원래 어떤 성매매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성폭력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비판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남성의 본능이라는 이 팩트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위선적 태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볼 때 참 글작이었는데 이걸 소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우파 시민. 저는요 개인 자유이며 자유주의자 이 두 개가 진정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어떤 자유주의라는 것을 개인의 충동을 솔직히 발현을 하고 또 그거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종태 팀장님이 아까 이제 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리를 길게 할까 했더니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싸한 단어들끼리 이렇게 막 끼워 맞춰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건 진짜 저는 사실 오늘 좀 방송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네요.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니 이거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쭉 보면서 분석하는 일을 하신 이정태 팀장님이 갑자기 대단하다는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이분들이야말로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아까 이제 그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도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이 시장주의를 표방한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분들이 이제 표방하는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 우파 유튜버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주의를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사실 이 경제적 지식에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뭐 경제톡으로 불리는 분도 네. 제가 보기로는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들이 시장주의자가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원래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안티스테이티스트. 말하자면 국가 중심주의에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컨대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장주의라는 그렇죠. 게. 뭐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거를 반대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정부가 경제 부분에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정치 사회부는 많이 개입해도 괜찮아. 또 막 수틀리면 사람들 막 죽이도 돼. 이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양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 얘기하면서 툭하면 얘기하는 게 삼층교육대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장주의자이면서 국가주의인 경우가 있는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셨어요? 예, 찾아봤습니다. 네. 해외 포퓰리즘 정당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겨우 발견한 논문이 그런 정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연히 발견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또 쓴 분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예.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김주호 이 프랑크푸르트대 박사인데요. 네. 이분이 독일 대한당이라고 아시죠? 네. AFD. 예, 지금 독일 연방회의에서 제3당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대한당이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 반이민, 반난민으로 대표되는 네. 국가민족주의를 네. 주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 시장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해가 되더군요. 왜냐하면은 독일 대한당 내에서는 국가민족주의자하고 이 극단적 시장주의자가 각각의 그룹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한 개의 정당 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한 거죠. 동맹. 예. 그러니까 그 모습 두 개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시장주의자들은요, 사실 극단적 시장주의적인 논리를 이야기를 해봤자 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소외층이나 네. 저소득층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반이민 반난민을 하면 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동맹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파시즘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서 시장주의자 동맹했다. 이렇게 이제 김주호 박사는 보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접점이 뭔가 하면은 시장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독일에서만 가능한 건데 독일이 국제시장에서 승자가 된 것. 지금 독일이 사실 승장구 해왔지 않습니까? EU 통합 이후부터. 그렇죠. 네. 그것은 독일 민족이 선천적으로 인네이트 선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접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주의를 통한 접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독일이 제3당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독일인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면은 독일인으로서는 시장주의가 유리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우파 유튜버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왜 저번에 반일 종족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반일 종족주의는 이렇게 돼 있죠. 이 한국인들은 거짓말 짱이고 맞아요. 또 실제로 어떤 일제에 의한 근대화론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수 우파 유튜버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방송을 내보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일본의 대학 수출 규제 이후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파 유튜버들은 극우도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주의 국가주의 말을 하면은 그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 매개는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 우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어떤 우파 유튜버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제시대의 삶의 질이 조선시대의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나았죠. 일제시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주의자로 표방하기도 어렵다. 이제 두 번째. 극우도 아니고. 그러면 극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극단적 민족주의자라야 됩니다. 극단적 국가주의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우파 유튜버들은 그쪽도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예. 극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분들이 펴먹하는 자유주의, 시장주의, 극우 논리 그 어떤 거에도 본인들의 어떤 기반이 없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반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네.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앞으로 한동안 네. 우세를 점하기 힘들겠다. 라는 안도도 조금 했고요. 아, 네. 예. 또 한 측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라는 그게 또 의문을 궁금해지네요. 가져봤습니다. 네. 네. 하나는 제가 볼 때, 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전번에 이야기했던 헬마우스 네. 쪽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런 우파 유튜버들이 왜 이런 활동들을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활동하는가? 예, 왜 이렇게 싸우는가? 네, 게다가 그거에 대한 답변인가요? 예, 그렇죠. 이분들은 일단 그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 동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네. 이 여론이나 정치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어떤 그 팩트보다는 달콤한 뉴스 뒤에 네. 달콤한 뉴스를 선호하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성향, 달콤한 뉴스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야권이 더 강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신념을 강화해 주는 이야기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튜버라는 어떤 팩트 체크도 없고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이윤을 얻으려는 굉장히 생겼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명쾌해지잖아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건데, 우파 유튜버들의 이런 활동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뭐, 자기 논리로 뭐, 그렇게 달콤한 뉴스를 제공하면서 그런다 쳐도, 저는 그 일부의 공당의 대표들이라든지, 이 정치권에서조차도 우파 유튜버들의 굉장히 기대는 모습이 전 충격적이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우파 유튜버들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지금. 이게 좀 저는 사실 우려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죠. 황교안 대표가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우파 유튜버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네네. 상 주고 토론회 같은 거 하고. 행사를 갖는다거나 예. 심지어는 토론회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토론회에 간 유튜버 중에서는 진짜 황당한 분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간단해져서 북한하고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웃긴다. 거기 이제 자유한국당 행사에 왔던 우파 유튜버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예컨대 여러분이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갈 수가 있다. 공수처법은 명백히 아주 극소수의 네. 고위공직자를 견장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파 코인을 챙겨갑니다. 우파 코인.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예컨대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항시 와서 할 수 있도록 이 유튜버들에게 입법 보조원 자격을 줘서 맞아요. 그랬다고.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사실 제도권 정당이 이런 모습, 이런 어떤 경향의 분들과 밀착하는 경우에 제가 볼 때 그 피해는 사실은 그 당에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우파 유튜버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보편적 가치나 감정,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를 경멸하고 부정하는 언행으로 엄청난 구독수와 공감 얻어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뭐 약자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또 이웃과의 연대감,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 애국심, 또 이 시민의 삶과 자유에 대한 어떤 국가의 보호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비웃습니다. 비웃고 능멸하고 그러면서 쿨하다라는 반응을 얻어내는 거죠. 이분들은 애국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국가를 중시하는 경우는 국가가 억압자이고 학살자일 때만 그 기능을 크게 평가를 해요. 근데 4.3 제주 사건에서의 국가라든가 광주 민중항쟁에서 국가들을 이건 높게 평가하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국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깝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억압자일 때만 사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분들 스스로는 반공주의자다. 반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반사회적이다 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반사회적인 이 집단과 밀착하는 제1야당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구구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논점을 짚어봤는데요. 자유주의자도 시장주의자도 아닌, 그에다가 극우는 더욱 아닌 이 우파 유튜버들. 그런데 문제는 이종태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잡고 있는 선거에서 네, 같이 활동하려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분들이 판단할 몫이겠죠. 하여간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하나하나 또 짚어주시니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범주에 있으면요, 이거 듣고 웃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종태 팀장 정도 되니까 이걸 듣고 웃기라도 하시고 이걸 분석이라도 하죠. 저는요, 안 되지. 혈압이 올라가네요. 어쨌건 여러분 새해에도 더 건강한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시사 인사 들으시면서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노란 딱지 붙으면 곤란한데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란 딱지가 붙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사인사 경제 왜 그래 시간에 우파 유튜버에 관련된 소식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